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6회차의 주제인 노년의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보다는 좀 펼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노년의 양식하면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웬만한 것들이 좀 다 잡혀 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문화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문화와 복지의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이 여기 보시는 하모당의 삶의 형태처럼 이런 어떤 노인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보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몸이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어요. 우리가 문화복지라고 하면 문화와 복지에 결합된 용어인데 이 용어가 사실은 좀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용어인 겁니다. 이제 복지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의식주의 문제에 직접 주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먹거리, 입을거리, 뗄거리 이런 것에 대해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구분된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측면이 좀 존재합니다. 반면에 문화는 주로 인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정신적인 삶의 문제에 천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자각, 각성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주목을 하는 것 같고 그걸 하다 보니 문화예술 활동, 인문학 교육, 어떤 그래야죠 공동체의 삶 이런 것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좁혀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모단이 나와서 이게 공연을 했던 것처럼 장르화되어 있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형태의 장르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생활 양식이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회에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사회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양식으로 놓고 문화를 따져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문화가 좀 이렇게 아직 풍요롭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동안에 6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장르화된 양식으로서의 문화라기보다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 이 지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범주로서 구분돼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 또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은 아마도 이런 지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점에 있어서의 서로 구분되는 점과 합치어지는 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간단한 서론은 이렇게 마치고 마이크를 본격적으로 발제에게 넘겨서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고영규 선생님도. 예, 안녕하세요. 고영규입니다. 앞서 이 하모단 공연을 듣다 보니까요, 올해 짝사랑 이런 보면서 20살 가장 빛나는 시절을 걸어가고 싶다는 오늘 노년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측면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아마 우리 논의에서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마음, 누군가와 설레는 마음,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갖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나를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중에 복지에 관한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이 존엄성의 문제가 참 중요한데, 존엄성이라는 게 바로 나에게 하는 삶의 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개인의 개인으로서의 삶의 격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의 격이 더 중요하게 그런 사회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삶의 격이라는 문제를 색채할 때 저는 세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어울려서 하나의 그 삶의 공통된 특정한 문화와 이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요. 이 측면에서 저희가 양식이라는 세 가지 경제의 측면에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 장에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복지 제도로서 규정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부유한 특성, 그 측면을 좀 말씀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 소설가 이 정지아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소설에 보면 본난 외국 과학 셋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들이 8슴에 이르신 여고생 출신의 팔순에 이르신 한명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세연을 겪으면서 태어난 자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고 선물이 되는데 여기 사이버맨 강풍풀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들이 좀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허망의 세상 비가디를 했던 것처럼 이 유정이었던 삼각형을 이루어서 살아왔던 분입니다. 이 작품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 셋이서 모였는데 어떤 분이 심부름을 가는데 그 두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 없을 때 또 비밀 이야기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80이 드셨는데도 그런 어떤 통하는 요정의 어떤 문제가 이 삶에서 특히 내년의 삶에서 중요하겠다라는 저는 그래서 이 오늘을 위한 복지국가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하는 것은 항상 국가로 계속되는 어떤 속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하고 중요한 복지사회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을 이 소설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버전의 소설이 정지아 소설의 소설로 동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평화된 모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이제 이 남자 할아버지 버전의 우정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김학추라고 하는 세 인물이 어떻게 서로 아주 이 6.25 전쟁 이후에 아주 각시간 사람들이 대립을 했던 서로 이 사이가 어떻게 은연에 이르러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가 그런 화학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뭉클한 감동을 주는 이것들을 보면 저는 우리가 그 사회에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왠지 스스로도 독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그 측면을 성취할 때 우리가 철학자 이완 일치가 얘기했던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 자본주의 어떤 질서에서 강력히 결정되는 건데 우리의 존재가 끊임없이 교환 가치로만 취급되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환 가치를 넘어서는 이 삶 가치, 내 삶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동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동사로서 살지 못하고 대체로 명사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동사를 써야 되고 오히려 학점 취득을 한다, 교육을 한다라는 식으로 명사로서의 규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이 명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동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일치 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이 어찌 보면 이 논의 양식을 설명할 때 복지제도를 넘어서 어떤
내 안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지아라는 작가가 앞서 작가가 좀 아마 크머닝이라고 하는 작가의 제목이 딴것 같은데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작품에는 선천적으로 장애아로테라는 어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애아는 어머니의 아주 지극한 헌신과 정성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밥상을 차릴 줄 아는 건데 그런 어떤 성장을 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김창 복지과에서 와서 그 사람의 복지 수혜자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실제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 복지 담당 담당자가 그 주인공을 보면서 스스로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면서 밥상 혼자 밥상 차릴 줄 알아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주 아이치입니다. 아이치라는 그런 시선을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데 근데 이 주인공이 그런 단어예요. 아무데나 껍질을 풀고 허공을 휘저으며 그를 돌려보는데 어쩐지 뿌듯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정지하는 쓰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제도의 수혜자로 귀속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의 내 안에 있는 어떤 삶 가치에 대한 이 작가의 어떤 인간의 지향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마치 우리는 모년의 양식을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하랄시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바로 품에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마하랄시라는 사람이 품에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그 제도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 사회, 그래서 바로 품에 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품에 있는 사회가 바로 정의 있는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금 차원적인 해석을 드리고요. 그런 그 측면이 바로 이제 국제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선 문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 시선 문제를 봐야 되니까 특정한 어떤 문제 시선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특정한 문제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 문제 전반적으로 봐서 시선을 가둬놓고 고립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사실 마을에서 살게 하고 중에 장애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그렇게 살게 하는 어떤 정책 같은 게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게 투명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 정책을 동의하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측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동아리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가지고 차상위 계층 이런 식의 사람은 무엇으로도 분류를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어떤 분류 체계로서 만들어내는 양사람이 지금 정책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오곤자라는 분이 이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해요. 퇴적공간을 그냥 책을 쓰시고 계신데요. 노동이 생략된 시에는 객관적으로는 감사해야 하는 일이지만 주관적으로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간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고맙고 받는 사람도 고마운 어떤 정책의 포함관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중세시대에 유명한 공포가 있죠. 호민이 호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적이라는 말이 이 말이 한국 사회에서 호미 루푸스라고 하는 말을 변화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풍분을 가지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빅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첫 번째 이 논의 양식에서는 어떤 5년으로서 지켜야 될 스스로 갖는 지켜야 할 그런 측면이라는 건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김기택이라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국수의 전철이라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보면 밑줄을 보면
최선을 다해 자세를 고치 앉아보지만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노년을 분류하는 다양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국대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고생하게 여행을 다니면 고려되고 싶은데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 측면을 좀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 양식에서 제가 좀 많이 참조했는데요. 이 오건재라는 분이 오늘날 이제 대학에 정년 퇴임을 한 뒤에 오늘날 자기 자신이 노년이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마치 이제 카프카의 저 유명한 소설 변신에 나오는 그레고리 작자 그것을 발견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때 의사에서 현재에서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에서 한 사람의 노년이 나오는 것은 어떤 내면화된 수치심을 좀 수치심이라고 문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심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는 명사, 수치심이라는 명사, 실제로 동사, 창피를 주다라는 동사의 의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적 자원이 있어요. 좀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교육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을 생각하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순간에 무엇이 누구나 부드럽게 없이 부족하고 씁쓸한 어떤 사고라든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척도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 노화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학적인 노화 처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게 핵심적인 것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본에서도 이 주축면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도로리 거주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공생애집 이야기 같은 것을 책이 최근에 한국으로 노후를 위한 집과 마을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도 갈수록 일본 사회 심각하고 있다. 무연 사회가 많이 있잖아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무려 3만 2천 명의 그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 혼자 살게 내버려두지 않고 혼자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 측면에 고민하는 이야기들이 지역 공생의 집 이야기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다라는 부제에 어찌 보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내년에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는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서 두 번째 양식이 중요한 게 저는 그 프랑스의 이 언론인 도미니크 시무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과학자,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답을 해서 낸 책이 있어요. 노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코노미의 새로운 방향상으로서 새로운 바이오노미를 제안하는 측면이 저는 상당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젊게 늙기가 하나의 어떤 삶의 기술로서 바이오노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은퇴라는 말 대신에 삶의 전환을 추구하는 어떤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항상 호기심을 갖고 항상 행동하며 관심을 갖고 역동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이 80의 인권운동가 장 세프란 슈레베르라는 사람이 노년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기라고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생각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치는 바로 나의 몸이자 나의 태도라는 말에서 감명한 연습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슈레베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오늘 양식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성적인 매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자신의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지.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되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유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눈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고 누군가와 호기심을 갖고 대화를 갖는 유혹의 기술, 유혹의 힘이 이고 생각하고 하는 이 말을 상당히 논의를 양식을 하시면서 고민하고 특히 이 점은 좀 인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찰하고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특별한 도움이 같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양식은 바로 이제 문화의 양식으로서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양식인데 이 측면에서는 저는 특히 고민할 때 제가 최근에 나온 안산학이라는 시인의 쌀 석섬이라는 시를 힌트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가 권정생 선생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권정 선생님 잘 아시죠? 권정 선생님은 돌아가셨을 때 안동시 지층에 좋다는 게 살고 있는 이웃 마을에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저분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표시 안 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표시 안 나는. 식당에 가서 한 8명이서 밥을 먹는데 밥값 이런 분들은 표시 안 나거든요. 험이 안 나서. 근데 이분은 그런 어떤 표시 안 나는 돈을 좀 자주 썼고 동네에 뭐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보이지 않게 선행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워낙 유명한 작가에서 몇십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리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서 쓴 유언장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유언장 원고를 볼 수가 있어요. 2005년 5월 6일에 작성한 유언장에 보면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딴 것보다도 이분의 어떤 유머 감각이 참 놀라운데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인간이 워낙 안 보셔서 혼자 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아까 우리가 화무단에서 연주하신 것처럼 짝사랑 하는 마음, 뭔가 연가를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다 누구나 저는 있습니까? 이 권정선 선생님의 삶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어떤 하나의 삶의 경식 이것을 보여드리는데 이 측면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 지난 한겨레 신문사에서 87년 이후에 창간된 이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여러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조이스 페이지비를 차지한 게 올해 3월달인가요? 최영길이라는 어르신입니다. 그분 어르신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을 때 그 기사가 한겨레 신문사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비를 자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영길 선생님은 우리 시대 어르신처럼 존경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이 논의 양식이 중요한 게 어떤 지식, 어떤 쓸모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논의 삶이 아니라 좀 어떤 자기 자신의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을 끊임없이 구축하는 그런 문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철학자 이신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필로비우스, 삶을 위한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토원자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측면을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전주 효자의 문화회집에서 활동한 북북 동아리 같은 동아리 어르신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말보고 CX라고 하는 문집이 있어요. 그 집이 이제 문집이 충청북도 오천에서 나오는
글을 전혀 모르는 한국들이 이제 쓰시는 글 같은 게 글들을 모아서 그 시집입니다. 평균 연령이 79.2세인가요? 지금은 3년쯤 지났으니까 몇몇 분들은 새로운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사례들은 정말 단순하게 지식을 축적하고 나만의 지식을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세상과 나누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공부가 나를 위한 어떤 삶을 위한 철학으로서의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뜻대로 부리는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가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를 뜻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자유 의지가 필요한, 동시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노년의 새로운 양식,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양식은 좀 사색하는 삶일 수 있고 젊은 세대와 비롯해서 뭔가 함께하는 삶이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피노사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한병철이라는 분의 철학자의 책을 철학서로서는 아주 놀랍게도 무려 10만 권 가까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갑자기 철학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 많아요. 이 책이 무려 10만 권 가까이 했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뭔가 좀 너무나 필요한 사례, 이 번아웃에서 자기 자신이 탈진되어버리는 어떤 노동자의 끌어다니고 특히 문화가 끌어다니는 국민들은 어떤 출구를 찾고자 이 책에 보시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삶을 위해서는 뭔가 좀 시간의 한계가 필요하고 한가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홍길천 선생님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폐지를 주는 무엇인지 안 계시고 그렇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이 노년의 삶의 지향이라는 어떤 가치로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붙이겠습니다. 뭔가 좀 우리 사는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크로노스적 시간은 우리를 끊임없이 포획하고 인식시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나 자신의 창조적인 어떤 내가 뭔가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함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타임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우리 개인의 성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 일치 선생님이 역사를 공생의 정치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 우리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척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헬라나 노르웨이 소지라는 분이 있죠. 노르웨이 공작자인데요. 여성 공학자죠. 그분이 쓴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거기에 보면 노르웨이의 공작자가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채소를 먹는 게 아니라 잡초를 먹는 것이다.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채소는 마치 이제 요즘 우리 식당에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망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먹는 무척적인 심리 같은 것들은 저랑 이제 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어떤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참 마찬가지라고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안에 노년을 바라보는 자신의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척도 같은데, 근본적인 전과 우선은 이 새로운 노년의 문화를 위한 양식이 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이반 린치 선생님이 말했던 동성의 도구가 중요하고, 동성의 이 도구가 바로 사회가치를 나 자신의 사회가치를 회복하고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맥락과 통합을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공생의 정치로서 만들어낼 것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반 린치 선생님이
굉장히 세 가지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생을 위해서는 이 도서관이 필요하고 시가 필요하고 자전거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세 가지 부분인데요. 우리 모두 도서관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신림을 누리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지금 바로 여기와 젊은 사람들하고 라인 나오죠. 라인 나오고 지금 구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사장인데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우리가 이런 전문가 프로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토픽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어떤 하나의 강요를 받을 때 중요한 게 어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위해서 물론 언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언어도 표현되는 상징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그 언어의 상징에 실체를 채우려고 하는 현실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이것도 같이 가야 할 것이고 근데 그때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멋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멋있다, 멋지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원래 이 멋이라는 말은 맛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학자들, 유학자들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우리 말에 보면 아름다운 한자말에 보면 아름다운 있잖아요. 양이 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양을 잡을 때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서 잡기 위한 어떤 사랑스러워서 두 가지 동시에 뜻을 비교했는데 그 측면에서 이 멋이 이게 했다고 하는데 많은 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멋에 관한 얘기가 논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최초로 얘기한 게 신석초 선생님이 42년 3월에 문장지에 멋설이라는 그런 처음으로 제기한 게 이승 선생님, 도남 조윤재 선생님, 기타 조심해 선생님 이런 분들이 멋을 많이 내니까 주로 50년대, 60년대 해봤는데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이 멋에 관한 논의가 좀 제대로 뭔가 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뭐가 좀 이렇게 제대로 발화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 측면에 이제 보면 김지아 시인이 70년에 김수영의 시 시록을 갖고서 유명한 얘기 있죠. 풍자나 자살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어떤 멋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멋보다는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 한국 예술의 특징을 얘기할 때 멋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함이다, 비애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70년대, 80년대 저항의 예술, 저항의 이야기로 저항하는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70년대, 80년대 한국 문화나 한국 예술에서 보면 왕경의 그런 어떤 민족이라거나 민족 예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멋보다는 어떤 함과 저항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파생을 공부할 때 이 멋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새로운 어떤 시대에 새로운 어떤 의미지감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될 문화적 공동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작가들한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고 거의 프로젝트라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로젝트라는 말은 이제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거예요. 제트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앞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경우에 이게 화자의 비전이 있죠. 저는 이 중에 반응이나 멋에 관한 얘기는 이쪽에 우리 사회가 방향을 뭔가 앞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동성을 형성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멋에 관한 어떤 얘기를 특히 이제 그래서 여러 이제 멋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좀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동탁 조지훈 선생님의 주장이 있어요. 이번이 58년도에 멋설이라는 그래서 태초에 멋이 있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지훈 선생님이 태초에 멋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무상이라 하면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라는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참 아쉽게도 조지훈 선생님이 말하는 이 멋은 많은 경우에 맛에 좀 이렇게 많이 기울치게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수조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주도 몇 단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도 1단 이런 글이라든가 이런 글에 지존 같은 경우를 탐도주라는 글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조지훈 선생님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에 관한 생각의 표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루 맛에서 노자가 옵니다. 소율 맛에서 불타가 옵니다. 장비 맛에서 공자가 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얼마 전 조지훈 선생님은 먹는 것에서 멋을 좀 사유하고자 했었는데 제가 이쪽 분야에 좀 공부가 좀 이쪽에서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좀 맛쪽을 좀 기울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이 노년의 양식, 세 가지 양식을 생각한다면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 어떤 갖고 있는 특정한 척도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법칙에 관한 새로운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특히 필요한 것은 특히 누구나 좀 안전한 삶과 안전한 어떤 마음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이게 그런 삶이 잘 보장되지 않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나 비전이나 가치들이 어우러져서 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돈으로 표현된 예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치가 정책의 이제 최종 결과는 예산이잖아요. 이걸 본다면 과연 노년을 위한 사회, 또 노년뿐만 아니라 또 청년 세대, 그런 세대를 동시에 그렇게 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지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 푸에블로라는 말이 마을이라는 말인데요. 참 이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푸에블로라는 말이 마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스페인어로.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을 좀 파자해 보면 마을은 곧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푸에블로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스페인어의 푸에블로라는 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마을이고 사람이 마을이고 사람이 이런 어떤 위대한 그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노년뿐만 아니라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세대를 위하는 또 사회에는 노년을 위하는 사회가 이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대 전쟁이나 세대 그런 식으로 하고 결국 단식하는 이 결론적으로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글을 읽어보면서 제 얘기를 좀 시작합니다. 세대 간 문화적 공유지대 형성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우리 몸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길, 발길, 손길이 그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눈총을 맞아야 하는 총은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눈길을 가져 발길을 옮겨 손길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를 잘 풀어낸 이배우의 멋진 시 아름다운 밤을 결론적으로 들었는데 이 시에서 보면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영에 등장하는 버스기 사회의 특징입니다. 기사연방과 노인네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저는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봅니다. 세대 간 문화 공유지대 형성을 위해서는 지금의 견고한 질서에 뭔가 작은 균열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아름다운 기반 같은 게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격이 필요하고 일탈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파격과 일탈이 저는 우리의 새로운 멋을 형성하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히케로는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컴비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 새로운 논의의 논의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그런 만남과 대화 속에서 썩이 풀리시기도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눈길을 주고 발길을 재촉하는 함께 서 있고자 하면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힘에서 그런 멋진 함께 서 있는 문화가 꽃이 피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 시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7세기에 영국의 시인 존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유명한 기독교인이 하나가 누구를 위하여 좋은 논리가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나서 20세기에 해밍웨어 작가가 그 자료를 소설을 썼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입니다. 대양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좋은 논리인지 그렇지만 저는 그대를 위하여 이루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40분에 걸쳐서 발표를 들었는데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취약을 해서 쉬운 말로 해서 설명을 준비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세요. 제가 올해 시은 하나인데 우리나라이고 제가 늦게 공부를 해서 50에 박사를 마쳤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하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5 정도 되는 시점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머님아 제가 제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네, 말씀드렸고 제가 생활비를 조금밖에 못 드리는데 나머지 생계를 어머니 아버님과 어떻게든 좀 풀어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약 7년간 노인 일자리 하셨고 파기하셨고 아파트 청소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약 2주 전에 드디어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셨죠.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노인 일자리 하세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보는데 월 20만 원씩 받고 하는 일자리를 한 5년 정도 하시는데요. 내일이면 드디어 올해 일이 끝나십니다. 내일. 저희 생활의 이야기를 먼저 끌고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양식의 문제가 생활 전선 곳곳에 되어져 있는 문제거든요. 자유롭지 못한 문제입니다. 정말 치열한 문제이고요. 지금도 이 생활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고통에 빠져서 흘려가시는 문제입니다. 양식의 문제를 저희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건 이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그런 말씀드렸을 때 서로 간에 통용되는 세대가 있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일정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는 서로 생애사적 맥락도 존재하겠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자녀가 계시고 본인들의 삶도 있고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생애사적 맥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단순히 돈의 수단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제공 수단으로 보거나 아들이 반드시 내가 널 키웠으니까 네가 나한테 용돈을 줘야 해 하는 형태의 소위 그런 소위 사회적 계약관계 이렇게 보거나 이런 것을 넘었다는 뜻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공부에 쌓아두고 여행 가시면서 노년을 즐기시는 지금 고상하게 여행 가는 노년층이 있죠. 고려대학을 표시를 했는데요. 생활의 양식은 다양하게 필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는 생활 양식의 이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활 양식은 어떻게 사고하느냐는 사고 양식과 그 사고 양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행동 양식이 안 되겠다는 좀 쉬운 말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내가 아들의 삶을 위해서, 또 아들이 집안에 해왔던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주실 거죠. 약 한 7년 동안. 저는 그것이 저희 집안의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집안에 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소위 갖춰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그거와 별로 이렇게 부럽지도 않고요. 다양한 삶의 양식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삶의 패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더 좀 끌고 나가면 저는 그게 저희 집안의 멋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희 아버님이 화가셨거든요. 근데 이 화가의 삶을 사시면서 참 가난한 화가로 사셨어요. 근데 꼬장꼬장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다 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그 같이 살던 집안에 그 운물을 하나 두고 14가구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튼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뭐 또 저희 아버님의 국향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문화적 취향이 제 몸에 배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운 와중에 다들 대학 공부 시켰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집안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 취향이 있다. 저는 그것은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술, 음악, 감상하고 이런 그런 것과는 다른 저희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아버님이 파지하실 때, 저희 어머님이 청소하실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저희 집안의 문화였고요. 그게 저희 집안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존심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아주 중요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제 사설, 저 개인적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너무나 많은 또 나이 드신 분도 오셨고 또 생애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화자에서 발표자가 크게 했던 이야기들 요약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격 말씀하셨는데 그걸 세 가지로 들으셨어요.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 코드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내가 남을 대할 때 제가 돈이 되는 사람, 돈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대할 수도 있죠. 또 남이 나를 대할 때 쟤는 도움이 되는 놈, 도움이 되지 않는 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내면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제가 돈이 안 되는데 버릴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한 자기 대화, 자기 성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눈길, 손길, 발길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혼자 삶이 아니라 관계적 삶일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대해주는 길, 제가 또 저희 어머님에게 대해주는 손길, 발길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서로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멋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자의 또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이 주제에 관련돼서 또 이 전문가분 모아서 토론을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권경우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시간도 이제 겨울이 되면서 좀 짧아져서 해가 조금씩 저무는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전문가 포럼의 제목으로 써있는 노년을 논일다라는 게 뭘까,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한가로운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삶은 전혀 논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또 생각이 들었는데, 노미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격과 일탈을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정말 그런 파격과 일탈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가끔 외국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20대 여성과 결혼을 한다라든지 또 반대로 어르신 그 할머니 여성분들이 또 젊은 남성과 결혼을 한다라든지 연애를 한다라든지 혹은 뭐 예쁘게 결혼식을 올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예로 들면 그런 파격과 일탈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아름다운 이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앞에서 이제 고인 선생님 말씀하신 굉장히 멋진 그 글에서 이제 먼론이라는 그런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왜 그게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결국 제가 바라보는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관점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먹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약해서 혹은 사람들이 뭔가 성격이 못나서 기질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뭔가 배운 게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양식이라는 것이 동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엮여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현재 나타나는 것만으로 보게 되면 먹고 사는 것으로서의 문제가 나머지 양식들을 잡아먹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단순히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사회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노인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노인. 그러니까 비가시적 존재가 되어버린 노인. 근데 사실 노인이라는 그 계층의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처음으로 취직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요. 남들은 은퇴하는 나이에 저는 지금 빨리 은퇴하는 나이에 저는 취직이라는 걸 이제 하게 돼가지고 지금도 적응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에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을 때 낮에 그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다녀보면 굉장히 사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실제로 젊은 세대나 집안에서 아니면은 그 가정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 젊은 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존재가 있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는 그런 현재 시선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회이거든요.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역 입구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노숙인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시선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이미 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걸 보기 시작하면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걸 다 챙기기 위해서는 저희 주머니는 너무나 빈약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귀를 막고 있죠. 이어폰으로. 그게 꼭 음악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르신이라는 이런 그 노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투명인간 취급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희 사회가 뭔가 지금 계속 바뀌어 왔는데요. 그리고 보통 자본주의가 이렇게 변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한국 사회가 80년대 한 90년대 정도까지 한국 사회가 살아왔던 방식, 그러다가 IMF 이후에 한국 사회가 변화된 방식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친척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잘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으로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집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이웃과의 소통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한 동네에 대부분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도 그래도 약간의 금전적인 거래도 해가면서 서로 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친척들 사이에 돈 빌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빌려달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빌려줄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돈이 없거든요. 한 달에 월급을 600만 원 받는 사람도 돈이 없고 200만 원 받는 사람도 돈이 없고 100만 원 받는 사람도 돈이 없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결국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얽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그들을 왜 투명인간을 취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은퇴를 했다라는 거. 이제 퇴직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벌지 못하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서 그들은 이제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결국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노년의 삶과 지금 청년의 삶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도 지금 노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힘으로 노동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하는 노동들은 노동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조금 주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의 삶과 노년의 삶이 굉장히 닮아버렸다는 얘기는 그건 똑같은 기준이 작동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하면은 결국 그들이 노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집에서도 무시하잖아요. 일하지 않는다고. 부모들이 무시하고 늦잠 잔다고 무시하고 많이 먹어도 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강하게 부여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하면 사실은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들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고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은퇴하신 분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일해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야단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노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하라고 자꾸 강요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시선이 그들에게 내밀었던 그런 기준들이 고스란히 노년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삶 속에서 같이 밀고 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 이제 뭐냐 하면은 존재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고익 선생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재 보면은 아이들은 존재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집에서. 부모들이 태어나면은 그냥 걔가 말을 할 줄 압니까? 걔가 뭐 집에서 뭐 노동을 합니까? 신부를 합니까? 노동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까무러칩니다. 그거는 뭐냐면 존재 자체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 집안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취급을 받겠죠.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 혹은 이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너무나 지배하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윤하이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노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장노인이 그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 홀로 사시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통 그런 곳에 혼자 살면 젊은 세대는 뭐 인사도 안 할 것이고 뭐 인정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노인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계속 찾아오고요. 방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이 노인이 치매에 걸리니까 젊은 세대가 같이 방에 가서 잠을 같이 잡니다. 이 노인 혹시라도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뭔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를 가서 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어르신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면은 어르신 정책이라는 걸 펴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도 어르신 무슨 복지, 어르신 뭐 이런 말을 공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높임말이었거든요. 근데 높임말을 객관적인 공적인 문서에서 지금은 객관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차별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고맙고 굉장히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어르신들을 오히려 대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려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이 어르신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규정이 나이가 뭐 만 65세 혹은 만 60세, 55세 이런 식으로 규정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이 뭐 무료로 이제 다닌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철 패스 그것도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따로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끊임없이 저 사람은 노인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은 노약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어르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너무나 동안이어가지고 심지어 동생한테 그 안 좋은 꼴을 당하시는 형님뻘 어르신도 계시고요. 가끔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성, 임신한 초기 여성이 앉아있으면 또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야단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더 세대 간의 그런 갈등들을 더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알게 모르게 노약자석이 비어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일반 좌석에 와서 앉아 계시면 저희가 비어있는데 왜 여기 앉아있을까? 우리의 자리를 왜 뺐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페이지 줍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돈 10원 몇십 원 가지고 그 영역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 형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든 아파트는 지금 노인정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 이제 어르신들 복지관 같은 게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청소년 복지관이 따로 만들어지고 도서관도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게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자꾸 세대별로 구분을 시켜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리는 자리라든지 중년 세대와 어르신들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명절 때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밖에 나가서 만날 일이 없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차단시키는 그런 익숙한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뭔가 이렇게 좀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지 좀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정신분열자라고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미친놈, 미친년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흡연 구역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런 공간들을 끊임없이 구분을 하고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길거리에 다니고 이런 우리가 보통 공공공간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멀쩡한 사람들만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힘이 없고 나이가 들고 다리가 아프고 장애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런 공간들을 다니기가 힘들어지는 오히려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고향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동네에서 밤 되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매일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을 하고 저녁 때부터 술 먹고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가끔 뭐 사고도 치기도 하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가끔 보면은 뭐 혼자서 뭐 이제 빠져가지고 죽거나 뭐 코 박고 죽거나 이런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런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또 가끔 보면은 거기에 정신이 뭔가 약간 좀 지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형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같이 동네에서 어울려 살았던 것이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 있고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다 들어가 있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은 우리가 공간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만들어가고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세대가 섞여서 함께 어우러지고 대화하고 벤치에 앉아서 지하철에 서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풍경들,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조금은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고영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 활동을 하신 현장과 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저도 이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입니다.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기 보시면 그 약간 이렇게 꽃 꽂고 다니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아까 고영직 선생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남이 나를 보는 시선, 또 내가 그를 보는 시선, 이 시선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한 공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로 스승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사회가 소위 그 플라톤이 꿈꾸는 이데아적 사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 특히 구분과 배제가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계층적으로 내지는 급화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어떨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양혜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혜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100세 시대니 불량한 시대니 하면서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정책적인 움직임과는 또 별도로 노인에 대한 차별, 즉 이걸 에이지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성차별이나 아니면 인종차별보다도 더 오히려 크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런 노인에 대한 차별을 가하는 가해자가 단순히 그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병원,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의 업체나 상점이 아주 강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가장 평등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속도로 운영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4학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이제 노인 정책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문제로 생각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직 선생님의 이제 반증문 같은 경우에 사실 문화평론가시라서 그런지 문장이 너무 수려하고 좋은 글이 쓰여 있어서 사실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노년에 필요한 양식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과연 그러면 쌀이나 빵이나 의식주 그것뿐일까? 혹은 또는 뭐 기초노령연금이나 아니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복지뿐인가? 사실 좀 전에 이제 권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차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매우 큰 연관이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은 과거에처럼 그렇게 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생산성이 많이 저하가 된다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사회에서 유용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내팽겨쳐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죠. 훨씬 더 지금 받는 대우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은 사실 고양시 발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을 증명해야만 일체의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복지행정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프지만 좀 슬픈 부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이용권 사업, 여행이용권 사업, 스포츠 관람 이용권 사업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문화놀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뭐 공연이나 전시나 여행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복지 사업이고요. 수혜 대상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계층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법정 사사기 계층에 대해서 이제 문화놀이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대부분의 문화복지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역시 대부분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고독한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사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정책 때문에 이제 노인분들은 문화놀이 카드를 받아서 이제 온라인 결제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배워야 되고 또 가맹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불편한 부분이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냥 애써 받긴 했지만 그것들을 장롱 속에 깊이 그냥 파묻어 두거나 아니면 뭐 손자한테 그냥 주거나 또는 차라리 나한테는 쌀이 더 낫다라고 아무런 짤도 소용이 없는 이 문화놀이 카드를 차라리 딴 걸로 바꿔달라고도 이제 불평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품위 있는 사회의 문화복지 정책은 도대체 어때야 할까? 저는 아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화복지 정책들은 그 수혜자 수를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이 떨어졌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의 수혜를 줘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하나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그런 복지 정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컨대 그냥 시청자니 노인분들은 그냥 관광버스에 한 차 가득 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공연장에 데려가서 공연을 보게 해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뮤지컬 공연인지 아니면 그냥 무용 공연인지 연극 공연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십니다. 가서 일단 보고 이게 또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그런 복지 정책은 사실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물량 중심으로 그냥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표 수혜자 수를 채우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화제입니다. 노년이 갖추어야 할 양식이 무엇일까? 양식이 있는 노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건데요. 사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지금 돌봄의 대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양식 있는 노년이라면 돌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르신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어오셨어요. 그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은 진짜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과 그리고 지금의 그 위치가 자동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존경을 해주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둘 간의 이해가 사실 선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왕년에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와 또는 그 외 가족과 지역사회와 이야기하는 방법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실 매우 유용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문화예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좀 정책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아까 우리 처음에 보셨던 그 안양 신바람 하모반과 같은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술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어떤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술의 무대도 그냥 공연장이나 전시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 자체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는 그런 공연이나 전시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활력을 얻고 그리고 그것들 같이 하는 사람들과 되게 친밀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것들을 함께 해나갈 어떤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생활문화 예술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또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공간을 통해서 연습하고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또 지역사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축제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정부는 이런 생활문화예술의 공간을 조성하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멋진 말년의 양식이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 뭐 요즘은 워낙 그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되게 동안 얼굴, 그리고 멋진 식스팩, 몸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멋진 그 노년의 양식은 자부심을 가진 노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노하우와 경험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어딘가에게 이제 돌려주어서 좀 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 우리가 부르는 세대들의 은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점차 이제 실버 세대들의 어떤 재능 기부, 자원봉사, 사회과원 활동들이 매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0명 모집에 5,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7대1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인기를 구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께서 이제 육아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에 이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자뻘 되는, 손녀뻘 되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옛날 이야기나 또 전래동화나 미담에 대해서 이제 구수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반응도 좋고, 그리고 손자 세대와 어르신 세대 간의 어떤 그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큰 인기를 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관심과 의지가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은 이러한 의지와 관심들을 이제 좀 보다듬어내서 정책으로 또 풀어내야겠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들이 또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도 다양한 그런 실버 문화 자원봉사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우리가 노인분들을 그냥 뒷방 늙은이로 치부해 버릴 때 그분들은 정말 뒷방 늙은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때, 장을 제공할 때 그분들은 정말 우리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복지 정책이 앞서 봤던 노년의 양식 이 세 가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원 선생님 역시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위원을 계신 분이신데요. 정책을 다루시는 분답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누리 카드라고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라는 것이 이제 소위 교통카드 아시죠? 네, 버스 교통카드와 같은 이제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공연장, 극장, 서점 이런 데 가시면 그
카드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가 카드 형태로 되기 전까지는 되게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좀 창피한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인간을 배려하고 소위 이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형태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정책도 따스한 인간적 배려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소위 그 정책에 계속 발전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논의의 양식은 스스로 내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시려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그 중에서 이제 생활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보신 그 동아리 활동 같은 형태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식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자부심을 가진 멋진 노인 이 말씀을 다시 해주셨네요. 아까 우리 발표자이신 고용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멋을 갖고 자부심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노인 이런 노인의 삶이 우리 노인의 삶을 스스로 풍요롭게도 하고 뭔가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말씀에 취지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이제 50분 정도로 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약간 넘기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이어서 좀 첨언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주 선생님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맞습니다. 공경 선생님께서는 아주 그 세대별 공간 분할이 밀성화되는 현상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일테면 세계 주기별로 우리의 정책이나 사회 정책이라는 게 일테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이런 식으로 세계 주기별로 분절돼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테면 같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도 소관이 아니에요. 이때는 여성 가족부에서 이제 맡겨진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이 자꾸 쪼개지는 우리의 삶은 쪼개질 수 없는데 자꾸 쪼개지는 어떤 현상이 어떤 국가의 어떤 문화 정책이나 다양한 사회 정책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현상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일차적으로 예전에는 교보문고 서울의 교보문고 뒤편에 피방불이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피방불의 빈대떡집이라든가 이걸 그 정치를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다 그냥 번듯한 어떤 건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우리는 나는 곧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장소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데 가장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와의 경향은 끊임없이 그런 구체적인 장소, 이 플레이스에 대한 감각을 끊임없이 추상적인 의미의 스페이스화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균질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어떤 현상, 그런 현상에서 이 자본과 어떤 한 나라의 어떤 다양한 사회 정책이 어떻게 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피력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플레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이 균열들이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언급을 해주신 게 노동에 대한 사람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노동사회의 어떤 패러다임에 여전히 갇혀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렇게 IMF 이후에 먹고 사니즘이야말로 유일한 미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일종의 반지성주의가 판을 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게 돈이 돼? 그 효율성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적인 걸 형성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 자신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교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되돌아보는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새로운 어떤 노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는 활동이라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가치 있게 존중받을 수 있고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방편도 되고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점이 성찰되지 않으면 공경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세대 간의 어떤 계급 전쟁, 세대 전쟁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가게 되면 나 자신의 어떤 노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독 편하게 강조하는 식의 이런 그 정체성의 정치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당연히 있거든요. 인원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사회적인 예방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좀 이런 중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경호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자 하고 다른 어떤 만들기라든가 공작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어떤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또한 뭐랄까 이 뭔가 좀 분전되어 있는 게 좀 문제거든요. 이태원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 보면 노년 문화예술 교육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 많은 예술가들이 노년 문화예술 교육을 시작한 예술가들이 어르신들을 일견아기 취급하는 경우를 곳곳에서 볼 수 있고요. 대상화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그런 대상화의 시선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정지아 작가의 청기의 S라고 하는 작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것들이 너무 나와 있고요. 특히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정책을 영역을 두고 교육부하고 이 문화부가 이제 통하는 부처인데 이 학교 안에 있는 어떤 학교 안의 문제는 교육부에서 절대 교육이라는 문제를 글자가 들어가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부처 간의 이제 어떤 알림법이라든가 이것들이 얘는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떤 한 아이의 어떤 다양한 측면, 학과 분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예술적인 역량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이 소통 채널이 아예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단적으로 정책이 분절돼서 추진될 때 문제가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정책에서 보면 광주문화재단이나 국학자료원회, 진흥원회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정책의 기본 기조가 이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 갖고 있거든요. 증거 기반 정책에 이 합리성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새로운 이 사회정책의 기본 모토가 증거 기반 정책에서 좀 보충성의 원리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최소 단위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얘기는 제 얘기는 어떤 하나의 정책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한 나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꿰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의 철학이 있는가 이 점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네. 한국 사회는 사람은 하겠지만 정책의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분절되어 있는 대상은 하나인데 대상에게 오는 그 많은 것들이 분절돼서 와서 거기 또 오는 과정에서 영역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문제 제기하셨고요. 또 정책을 집행하는 데 따른 대상화의 문제, 대상화가 특히 사람을 주체적으로 주체의 자각과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몽적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문제에 실조하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정책에 좀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서 전체 이야기를 좀 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6작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이런 공간이 될 텐데요. 이거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또다시 한번 노인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가 있고 인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의 삶에 내면화할 때 내 생활의 일부분을 만들어낼 때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올 1년은 좀 숨가쁘게 오긴 했으나 노인에 관한 저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내년에 역시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할 때는 노인을 위한 일들을 아마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문화재단이 그에 관련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교적 그 6번에 걸친 이야기들을 주변 분들이 아주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으로서 가져가셔야지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자기네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앞서 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양영 선생님 말씀처럼 노래방 하나 가서 노래 한 번 악악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그들의 삶에 풍요로울 수 있죠. 그들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콘서트장 가가지고 클래식 공연을 보게 하는 것은 고문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노인을 위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몽적 방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앞서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함께 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년은 아마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가갈 테니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가와 주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대 간 교춘단 간에 섞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두 분의 공연도 봤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 윌링 봤으니까요. 안심하고 저희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